그러면은 이제 7, 8월 이제 수교론 영역별 문제풀이반 시간인데 인사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그래서 영역별 문제풀이반인데 이제 작년에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일단 올해는 좀 이제 시스템을 조금 이제 대폭 수정을 해서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원래 수요일에 수교론 단기 완성반을 해요. 얘가 이제 수고, 그 다음에 영역별 문제풀이반을 지금 하죠. 얘가 금인데 원래 제가 단기 완성반을 9월에 그냥 8주로 해서 8주가 아니라 4주에 일주일에 2번씩 해서 8번을 그냥 확 나가가지고 한 번에 이제 그렇게 끝냈는데 사실 9월에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늦는 감이 또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7, 8월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영역별 문제풀이반은 이제 우리가 보통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를 돌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과 정말 유사하게끔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되는데 제가 6월 29일 날 토요일에도 이런 모의고사를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아마 이거를 보시면은 모의고사 이런 형태이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좀 지문도 이렇게 정식적으로 갖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론들도 이제 섞어서 내는데 이제 9월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제 또 이제 막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 8월에는 어쨌든 먼저 5, 6월에는 기출 동영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출 동영이 솔직히 가장 그래도 서술하기에 제일 편하긴 하죠. 그래도 가장 익숙한 기출을 통해서 하니까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영역별 문제풀이반은 그래도 이제 모의고사보다는 좀 난이도가 좀 적어야 되고 난이도가 좀 낮아야 되고 그래도 이제 영역별로 확실하게 익히기 위해서 수교론 단기 완성반에서 이제 매주 진도를 이렇게 나갑니다. 열심히 나가는데 대략 이제 느낌적으로 봤을 때 신론 쭉, 그 다음에 교재연구 쭉 뭐 이렇게 나가죠. 대략 교재연구. 그래서 이제 신론은 맨 처음에 뭐 수학교육 뭐 근현대운동이라든가 뭐 교육과정 이렇게 나가고 교재연구는 뭐 정수부터 시작해서 뭐 그다음에 문자와식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대략 영역별 문제풀이반의 시험 범위는 어느 정도 정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요거에 따라서 그대로 수요일에 나간 거 그대로 이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이제 여기 만약에 한 9시나 미리 오신다면 수요일에 이제 수강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이제 그거를 좀 수요일 거를 복습을 좀 확실하게 해두면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되니까 도움이 될 것이고 아니라면 제가 수요일 날 이제 강의가 끝나면 수요일 오후에 무조건 이번에 이제 블로그에도 이제 출제 범위를 올렸는데 출제 범위를 올립니다. 그럼 이제 근데 처음이니까 뭐 거의 여기서 나올 것이다 아마 예상은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블로그에 어느 정도 좀 범위를 구체화 시켜가지고 여기서만 출제하겠다 이제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2주차부터는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주차에는 이제 신론 파트 여기 이론 파트에서는 이제 수학교육의 발달, 뭐 근현대화 운동 뭐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의 발달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 이제 1호 개정 교육과정이 있는데 1호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게 2가지거든요. 교수학습 방법하고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교수학습 방법하고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그대로 외워야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수학습 방법은 수학교과 역량 6가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역량 6가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고 뭐 이건 수요일에도 얘기를 했던 거고 이 교수학습 방법이 유의사항은 우리가 이제 영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수화연산부터 시작을 해서 수학교과라는 것이 문자와식, 함수, 그다음에 쭉 해서 확률과 통계까지, 확통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수요일에 안 했어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출제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열심히 이제 수요일에 또 나갈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해 두신다면 미리 이제 예습을 좀 해오시면 오늘 문제 풀이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화연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정수의 사칙 계산, 뭐 그 원리 얘기할 때 뭐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한다, 뭐 이런 것부터 많아요. 확률과 통계도. 근데 이제 그것도 열심히 이제 여러분들이 또 풀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걸 또 정확하게 서술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2019학년도까지 시험 형태가 수교로는 이랬단 말이에요. 기입형. 제가 이렇게 기입형. 제가 이제 1번처럼 낸 게 기입형이죠. 기입형 하나, 그 다음에 서술형 3개. 이건 뭐 전공 A, B 다 합치는 겁니다. 논술형 한 문제. 그래서 얘가 2, 4점, 10점 하면 24점.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2점, 12점, 10점에서 이렇게 냈는데 이제 중요한 바뀜이 뭐냐면 논술형이 사라졌어요. 제가 작년에는 영역별 문제풀이반에서 매주마다 논술형을 하나씩 포함시켰는데 그걸 이제 없앨 수밖에 없어요. 논술형이 안 나오니까 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근데 논술형에 꼭 등장을 했던 게 이 두 개가 무조건 등장을 했어요. 논술형에서. 이걸 쓰라는 게 무조건 등장했습니다. 계속 등장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없어지고 이제 논술형이 없어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배치가 될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유력한 게 이제 기입 2, 뭐 서술 5개 이렇게 낸다든지 그러면 24점이죠. 아니면 서술 6개만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9학년도의 문제를 보시면 이 서술에 기입형이 포함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적 추상화 그거 딱 하나 적으라는 것과 그 다음에 반영적 추상화 과정 적으라는 거. 이제 그거는 기입형 없이도 충분히 서술형으로도 기입형 테스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서술형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출제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재연구하고 신논만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논술형이 10점이고 쓸 것도 많고 한다 하더라도 기본 그 실력이 잘 갖춰져 있으면 충분히 서술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논술형이 없어지고 어쨌든 서술형이 최소한 5, 6문제로 뭐 2배나 그 정도 서술형이 늘어난다고 하면 출제 범위가 조금 다양화가 될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2018학년도에는 교과서 및 교육과정 지도서에 많은 초점을 두고 냈고 2019학년도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신논과 교재연구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 외에 2018학년도에는 이제 지도서나 교육과정에 많은 초점을 두고 출제를 했었습니다. 2019학년도에는 이제 심화의 이론에 해당하는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라든가 이제 수학 습지도 원리화 방법이라든가 신논 2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냈어요. 그러면 2020학년도는 최근 2개년을 반영하여 이쪽 측면에서 골고루 교재연구와 신논이라는 기본 이론만 알아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알아야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딱 지금의 트렌드를 보면 신논과 교재연구 정말 빠삭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딱 봤을 때 한 18에서 20점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24점 만점으로 본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20점을 넘기 위해서는 요 라인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각도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번에 이제 출제한 정수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심화 이론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교과서, 지도서 및 교육과정도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논술형이 사라졌으니까 얘가 안 나오겠느냐? 그 전혀 안 나온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중간중간 서술형에 이제 섞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아니면 이제 그동안 많이 냈으니까 이제 다 외웠겠지 하고 안 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쓰는 연습. 그래서 이번에는 수학교과역량 6가지 내용과 연관지어 서술하는 문제들을 좀 많이 포함을 시켰어요. 이제 여기까지 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수요일에 여기를 나갈 테니까 이제 여기도 한번 서술해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단기 완성반이 계속 매주 진행되면서 그 범위가 이제 결정이 되고 제가 수요일마다 블로그에 이렇게 공지를 하니까 그러면은 다음 주 금요일에는 대략 출제 범위가 예상이 될 거예요. 제가 그 강의 계획서 뭐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강의 계획서에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 출제 범위를 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대략 교육과정 2번째 시간. 그래서 뭐 여기서 낸다든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은 좀 구체적으로 안 했거든요. 이제 첫 주차에. 그래서 이제 2주차에 그것도 할 거니까 그것도 이제 좀 시험 범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화 현상 같은 경우는
교재연구에 있는 수화현상 같은 경우는 제가 정수만 냈어요. 이제 정수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정수가 할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정수에서만 정말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는 유리수도 있죠. 무리수, 뭐 실수, 뭐 복소수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겠죠. 대략 출제 범위를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블로그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올라오는데 대략 사실 예상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한 성반 수업을 들으시면 뭐 바로바로 아실 것이고 안 듣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상반기에 수교론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다면 대략 출제 범위는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한 건 이제 블로그에 계속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서술 방법인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얘기가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수교론 서술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실 수교론 서술하는 거는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서술하고 그 다음 본문과 연계해서 서술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인식론적 장애다. 그럼 인식론적 장애인라고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한 뭐 교재연구든 신노이든 그걸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적고 그게 한 두 줄 반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본문과 연계해서 서술하는 거. 근데 보통 시험이 인식론적 장애 이렇게 하나만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섞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인식론적 장애 서술하고 뭐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 쓴다든지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섞어서 나올 텐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오늘도 이제 인식론적 장애에 대해서 냈지만 그 인식론적 장애 하나만 가지고 4점을 배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만 서술, 본문과 연계하면은 뭐 한 4줄 이게 2개 정도 나온다 그러면 대략 8줄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보게 되면 B4로 4줄로 돼 있습니다. B4로 4줄이 돼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걸 A4 용지로 하니까 대략 5줄 정도로 답안지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제가 정말 자간도 확실하게 지켜가면서 딱 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할 거는 한 6, 7줄 정도 서술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맞아요. 제가 그래서 모범 답안을 한 6, 7줄 정도 뭐 그렇게 뭐 짧은 것도 있긴 하지만 대략 이렇게 이거를 넘어서는 서술은 예를 들어 그럼 수교론에 엄청나게 서술을 집중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서술하려면 한 8줄 정도 서술하려면은 그 진짜 한 문제당 한 진짜 10분씩 들 수가 있습니다. 서술할 때. 왜냐면 그 진짜 꼼꼼하게 적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실제 시험에서 4줄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 진짜 줄 그어가면서 서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수교론이 만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긴 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현실을 생각을 해보면 전공 A가 90분 그 다음에 전공 B가 90분이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수교론이 좋아요. 기입형 2개, 서술형 5개가 나온다고 해봅시다. 그럼 전공 A에 기입형 1, 서술형 3개 기입형 1, 서술형 2개 나온다면 보통 6분씩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3, 6, 18에 요거 3분 정도 하면은 대략 뭐 21분? 그 다음에 얘는 이쪽은 3분에 한 6분이니까 12분? 한 15분? 뭐 많아야 뭐 20분? 그러니까 둘 다 대략 20분 정도로 수교로는 끊는 게 괜찮죠. 그래야 전공 140분 풀로, 솔직히 전공 140분 써도 못 풉니다. 이거 못 푸는 분들은 정말,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전공 시간이 적다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수교론을 막 8줄씩 정말 소상히 적고 완벽하게 기해서 적으려고 그러면은 수교론 시간이 많이 들어요. 3, 40분씩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전공을 상대적으로 못 풀게 되니까 그런 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 대략 수교론은 제 생각엔 대략 여러분들이 적을 때 이 5줄에 이 5줄이잖아요. 줄 괜히 추가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맞춰서 적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론 따로 서술하고 본문과 연계해서 서술하고 이런 방식은 비추천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론과 본문에 있는 내용을 연결하여 한 번에 서술하는 형태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도 점수 감점 안 됩니다. 요즘 뭐 수교론 그렇게 깐깐하고 까다롭게 채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교론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입형은 대략 2, 3분, 서술형은 한 6분 뭐 이 정도 해가지고 본문 읽고 이제 서술하는 것까지. 근데 실제 6분이라는 거는 이제 말이 6분이지 사실 조금 더 걸려요. 이렇게 써도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본문 지문을 읽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한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느 정도는 딱 정확하게 픽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모범 답안을 대부분 이론 플러스 본문을 같이 융합한 형태로 모범 답안을 다 작성을 했고 요거를 세팅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수교론 보시면 알겠지만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 겁니다. 이거를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을 해서 진짜 막 8줄, 9줄씩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추가되는 점수는 한 1, 2점 정도일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걸기보다 차라리 전공 한 문제를 더 신경을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균형 잡히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답안은 될 수 있으면 막 그렇게, 막 서술형 한 문제에 뭐 답안이 뭐 한 10줄 뭐 이렇게 넘어가고, 이거는 사실 전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딱 깔끔하게 그냥, 제가 이제 모범 답안도 한 6줄 정도로 대략 맞추고 있고, 이렇게 요 내외로 맞추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론과 본문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서술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단 이제 저거 아까 교수학습 방법이나 교수학습 방법이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정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인용을 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교수학습 방법이 유의사항은 이제 우리가 총론을 보시면 정확하게 서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인용을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진짜 정말 많은 연구 가운데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토시 하나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하나 빠질 경우 감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이론은 뭐 대략 흐름이 맞으면 된다고 좀 생각할 수 있어도 교수학습 방법이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술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론과 본문에 있는 내용 같이 융합해서 서술하는 연습이 가장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첨삭인데, 일단 제가 강의 시간표를 보면 대략 1시 정도에 끝나고, 이제 작년과 뭐 비슷하게 운영을 할 건데, 끝나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일찍 작년에 이렇게 했어요. 좀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은 빨리 질문 빠르게 받고 점심시간 대략 가진 다음에 4시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제 생각에는 약간 대략 한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좀 약간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좀 약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충분히 좀 약간 좀 공부도 하셔야 되는 분들을 나눠가지고 이제 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첨삭을 여기서 다 받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될 수 있으면 첨삭 다 그냥 여기서 저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좀 진짜 세밀한 부분까지 다 이제 체크를 받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뭐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제출을 해주시면 같이 여기서 토론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첨삭, 딱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약간 좀 뭔가 좀 되게 두루뭉실하게 쓰신 분들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확실하게 또 잡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다음 주에 첨삭 내용을 이렇게 드리는 것도 뭐 괜찮지만 제가 직접 적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다 끝내는 게 4시까지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첨삭은 그렇게 하고 그때 필요한 질문들까지 다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까지 진행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주차, 지금 1주차니까 강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금방 끝나고요. 2주차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16문제인데 소상히 적은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건 전체에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첨삭 분석 시간. 이거는 좀 되게 굉장히 애매하니까 같이 알아서 좀 잘 수정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부분을 첨삭 분석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주차 오실 때도 오늘 나눠드린 강의 이거를 갖고 오시면 좋겠죠. 오늘 거를 다음 주에도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교론 단기 완성반을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은 오늘 수요일 강의 자료를 갖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고 또 시험을 치르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하면 되고, 제가 그래서 지금 문제가 16문제인데 작년에는 한 10에서 12문제였어요. 작년에서는. 일단 작년은 이 정도 냈었습니다. 이제 논수령도 있었으니까 논수령 빼고, 작년에는 그래서 좀 많이 섞어서 냈거든요. 꼭 여기 보시면 정수에서만 낸 게 아니라 작년에는 막 1주차 작년 걸 딱 보니까 막 라카토스에서도 냈고, 뭐 아직 단기 완성만 안 했는데, 뭐 여러 군데에서 막 냈는데, 근데 이제 약간 그게 조금
갑자기 난이도가 그렇게 되면 올라가니까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번에 어쨌든 딱 정해진 범위에서만 출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만들었던 것들이 거의 이제 쓰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작년에 많이 섞어서 내가지고 지금 거의 뭐 새롭게 많이 출제를 하게 됐어요. 계속 이렇게 출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한 2문제 정도를 못 냈어요. 낼라 그랬는데 그 18문제는 그 너무 하드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건 다음 주에 필요하면 또 출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문제 보시면 뭐 귀납적 외사법으로 이렇게 전개하는 방법 같은 것도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못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2015 학년도에서 좀 약간 2015 개정에서 변화된 내용들도 좀 서술해 보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 좀 많이 적게 냈어요. 근데 음수에 대해서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수는 너무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진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심해서 다 출제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못 낸 게 있는데, 원래 제가 그 수교로 문제풀이반에서는 그 12에서 15문제씩 8주 정도 해서 100에서 120문제를 내려고 강의 계획서에도 적어놨는데, 뭐 글쎄요, 문제를 많이 풀어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한 150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최대한 많이 문제를 풀어보는 문제풀이와, 지금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강의 뭐 설명은 사실 수교론 단기 완성반에서 다 필요한 거 얘기하고,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는 문제풀이와 첨삭, 그다음에 좀 세밀한 서술 이제 작성 방법이라든가 그동안 정말 애매했던 어떤 수교론에 관련된 모든 질문을 다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가는 이제 이런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출 거라 문제 수가 생각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그거는 감안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강의 설명을 마무리하고 1번부터 8번까지 얘기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단기 완성반에서는 이제 어떤 약간 대략적인 거를 다 진행을 하지만 깊은 거는 이제 여기서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문제 보면서. 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번, 뭐 기입형으로서 아마 이거 이제 이번에 이제 시험이 공고가 되면은 이제 1번 같은 형식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약간 정보를 탐색하고 확실하게 이제 이론을 익혔느냐 측면에서 낸 것 뿐이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좀 두 교사의 뭐 가상 대화 상황이라든가 약간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출제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출제를 했어요. 여기 1번을 보면은 핵심 역량의 강조이다. 이거 이제 신론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수학교과 역량으로도 얘기가 될 수 있고, 핵심 역량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공부 개정까지 계속 강조를 해왔던 게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은 계속 강조의 추세였습니다. 이건 이제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제 1호 개정에 넘어오면서 우리가 그동안 정말 교육과정, 제1차부터 계속 교육과정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하면서 장점들을 많이 반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정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6차 수학과 교육과정부터 강조를 하기 시작한 이 기조를 더욱더 강조해서 1호 개정에서는 이 정보 처리 정말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1호 개정의 지도서를 보시면 이 정말 공학적 도구 활용이라든가 교구 활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게 공부 개정과 완전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외심과 내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외심과 내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종이접기를 했단 말이에요. 종이접기를 해서 외심은 어떻게 접어야 됩니까?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외심은 꼭지점이 만나도록 접어야 돼요. 그래야 수직이등무선이 그어지거든요. 꼭지점이 만나도록 접어야 돼요. 내심은 어떻게 접어야 되냐면 변이 맞닿도록 접어야 돼요. 차이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접어서 A, B, A, C가 같도록 접으면 각의 이등분선이 딱 선이 표시되고, A, B, B, C 이렇게 하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걸 한 다음에 첫 번째, 요거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가지고 이제 기호를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수행한 다음에 3단계가 추가가 됐는데 공학적 도구로 꼭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종이접기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기호로, 그 다음에 이제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는데, 그리고 이거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는 외심에 대해서 특별히 직각삼각형일 때, 그 다음에 예각삼각형일 때, 둔각삼각형일 때 외곽의 위치를 다 공학적 도구로 싹싹 다 돌려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교과서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정보 처리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 중학교 2학년, 뭐 3학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정보 처리 관련해서 요런 이제 공학적 도구도 많이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다양한 교구, 그래서 이제 종이, 색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수막대라든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 처리는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신론에 공학적 도구로 활용했을 때 장점들이 이제 잘 나와 있거든요. 이제 복습을 하실 거면 그 부분을 좀 잘 복습을 해 두시고, 지금까지 이제 이 정보 처리 관련해서 신론에 나와 있는 그 정보 처리 장점, 이게 이제 그렇게 부각이 안 됐고 시험에 이제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이제 출제돼도 이제 본문에만 나오는 정도로, 요 정도로 출제가 됐는데, 어쨌든 이것도 핵심 수학 교과 역량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측면이니까 여러분들도 정보 처리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은 정보 처리죠. 혹시나 해서 밑에 또 추가 설명을 했는데 뭐 이 두 개를 잘 생각한다면 정보 처리라고 딱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의융합이 또 새롭게 생겼는데, 이 창의융합이 특별히 어떤 측면에서 많이 강화가 됐냐면, 이 창의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창의력을 신장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의는 이제 정말 독창성이 있는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해법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틀에 박힌 해법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해법들을 교과서에 정말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많이 해서 또 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법, 그리고 정말 창의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문제, 그리고 융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학 외적 연결과 수학 내적 연결이 있는데, 이건 좀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은데, 외적 연결이란 실생활과 타교과와 연결해서, 그래서 이제 실생활 문제야 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타교과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국어에서의 뭐 소설, 수필 이런 데서도 수학적 내용을 출제하기 시작을 했고요. 내적 연결이란 뭐 기하, 뭐 대수, 뭐 확통 이런 것들의 연결, 여러 가지 연결. 그래서 여러 가지 수학적인 내용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학 외적 연결은 좀 중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내적 연결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중학교에서. 외적 연결이 좀 중학교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좀 내적 연결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산술기하 평균 같은 거, 대수적인 측면, 기하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들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창의융합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강의 자료 1페이지에 보면은 그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해서 6가지가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서 기입형으로 나오면 잘 쓰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태도 및 실천 같은 경우 설명이 이렇게 돼 있죠.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고, 여기에 가치는 우리 맨 처음에 수학교육학의 목적 얘기했었던 정신도야성, 그 다음에 실용성, 신미성, 문화적 가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주적 학습, 수학학습 태도, 그 다음에 민주시민의식. 이거 민주시민의식은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뭐 혹시 다른 사람이 틀렸을 경우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억, 니은에 대해서는 정보 처리와 창의 융합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샘돌 모델에 대해서인데, 여러분들이 샘돌 모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것은 한마디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소멸법칙입니다. 샘돌 모델. 이게 이제 2018학년도에 한번 직접 그림으로서 설명하라고 나와 있는데, 2018학년도에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소멸법칙을 쓰지는 않았어요. 이게 소멸법칙을 쓰진 않았는데, 제가 낸 이 문제는 소멸법칙을 써야 돼요. 이거. 2018학년도에는 얘랑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랑 좀 비슷하게 나와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4를 이제 음수라고 두고, 이제 흰색 돌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빼기 검은색 돌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2개씩 추가를 한단 말입니다. 흰색 2개,
검은색 2개를 추가하는데, 자,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는 소멸 법칙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뭐 없어지는 거니까. 빼기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소멸 법칙은 얘랑 얘랑 더하면 폭파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소멸된다. 이제 이게 소멸 법칙인데 이거를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당연히 검은색에서 검은색 빼면 없어지니까 뭐 그렇게 인정할 게 아닌데, 얘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얘는 어쨌든 새로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만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친구를 설명하는데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면 얘랑 얘랑 하나씩 소멸돼서 없어진다. 근데 이거는 약간 인위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남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답안을 어떻게 이제 적었느냐 하면은 소멸 법칙에 의해 라고 적어놨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요쪽을 혹시 설명을 하라 그런다면은 요걸 좀 서술해 주는 게 더 좋겠죠. 특별히 이 샘들 모델에서는 덧셈과 뺄셈을 설명하는데 정말 유용한 도구지만 단 하나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소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더하기 3을 설명할 때는 소멸 법칙을 적어주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뒤에 마이너스 4에서 이제 마이너스 2를 빼는 거는 소멸 법칙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한계점. 이제 샘들 모델은 덧셈과 뺄셈은 정말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좋지만, 곱셈과 나눗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연산 규칙을 사실 특별한 이유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특별히 학생들이 음수 곱하기 음수가 왜 양수가 되는가, 이거 학생들이 정말 많은 문제를 발생을 시키는 측면이라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문제에도 많이 포함을 시켰어요. 이 부분이 학생들에게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양수 곱하기 양수는 뭐 좋아, 그런가 보다 하고, 양수 곱하기 음수는 그래요, 뭐 그것도 그런가 보다 해요. 그냥 양수 곱하기 음수 했으니까 뭐 그렇겠지. 음수 곱하기 양수도 뭐 비슷한 측면이지만, 음수 곱하기 음수가 왜 양수로 갑자기 변환되는지 이 측면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를 보시면 우정호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뉘앙스로 서술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샘돌 모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냥 흰돌 곱하기 흰돌은 검돌이 된다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암기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점으로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샘돌 모델을 쓰는 거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계점이며, 샘돌 모델은 곱셈과 나눗셈을 설명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 이런 식의 서술이 들어가야 되겠죠. 요게 이제 한계점이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중요한 포인트 파악이 되셨겠죠. 3번. 자, 이렇게 혹 우리나라 교육 과정과 그다음에 국제적인 동향을 연결해서 서술하는 거는 그래도 약간 좀 범위는 넓지만 출제 범위로서 생각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최우선 출제 범위는 아니다 하더라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제3차 수학과 교육과정과 수학교육 현대운동이 연결이 되고, 제4차는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이 분명히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 뭐 3번의 모범 답안 보면은 그 요인들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뭐 4가지 중에 3가지 정도 적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기입형으로도 나온다 한다면 제3차 수학교육 현대운동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현대운동은 관련해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2페이지 아랫부분 보시면 비판 내용이 있어요. 이 비판이 사실 신론에 8가지가 나와 있는데 5, 6, 7, 8은 뭐 거의 뭐 쓸모가 없어서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근데 이거 1번과 4번부터는 꼭 현대운동이 아니더라도 이 관점에서 교사가 지도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중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고등학교 내용을 지도를 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지도 방법들도 굉장히 섬세하게 지도를 해야 돼요. 쓰지 않아야 되는 용어도 굉장히 많고 정말 많은데, 이거를 그냥 교사가 이제 갖다 쓴다든가 아니면 좀 되게 굉장히 학생에 맞게 설명을 하지 않고, 학생은 이제 진짜 막 종이접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실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충분한데, 그거를 굉장히 논리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정당화를 하려고 해요. 중학교에서는. 이 과정을 굉장히, 그러니까 막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 종이접기, 공학적 도구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막 연역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논증하려고 그러고 막 이제 정말 추상화시키려고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문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의 교육을 진행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학교육 현대운동의 비판의 1, 2, 3, 4번을 보면 다른 교과와의 관련성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제시한다면 창의융합 관련해서 세 번째 내용, 수학 외적 연결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창의융합 관련해서. 어쨌든 뭐 창의융합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는 다 아시는 걸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단기 완성반에서도 했고, 그리고 뭐 1월에서 6월까지 많이 공부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다른 교과의 관련성을 무시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판점 중에 또 한 가지인데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게 수학 외적 연결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또 보완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서술하는 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 이거는 제4차 교육과정과 연관이 되니까 같이 연계해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여러분들 서술할 때 그냥 현대운동, 근대운동 이렇게 서술하면 감점의 여지가 있으니까 꼭 수학교육, 현대운동, 수학교육, 근대운동이라고 서술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3차, 제4차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학교육에 대한 거죠, 여기는 확실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번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다. 이건 정말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입니다.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걸 정말 다양한 각도로 서술을 해도 나중에 다시 물어보면 그냥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아니면 뭐 내가 너를 싫어하고 싫어하니까 좋아하게 된다. 뭐 이런 느낌?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그냥 공식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많은 연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3페이지를 보면 일단 교사는 정수의 사칙 계산에 대해 귀납적 외사법을 통해서 지도를 했어요. 이것도 귀납적 외사법으로 지도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법은 좀 서술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출제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귀납적 외사법으로 설명을 하면은 학생들이 알 거예요, 알기는. 아,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다. 그래서 이게 맞다는 거는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고 왜 그런지도 뭐 어느 정도 알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있어서 즉 양적인 관념이 많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적인 관념이란 뭐 크기, 그러니까 뭐 실존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자연수의 사칙 계산할 때 계속 실제적인 것으로만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피아제가 말하는 경험적 추상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전조잡기를 넘어선단 말이에요. 전조잡기를 넘어서 이건 뭐 수요일에도 얘기를 했던 건데 전조잡기를 넘어서서 구체적 조작기를 가게 돼요.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고 실존하는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교환법칙을 설명할 때도 2 더하기 3은 3 더하기 2인데 이게 사실은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다. 이것만 보고 학생들이 교환법칙을 이끌어내는 건 초등학교 땐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중학교에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은 일단 가능하다고 보는데 초등학교는 이렇게만 써놓으면은 A, B, 알파벳 A, B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왜 같지?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체적인 대상을 토대로 바꿔 더해도 같다라는 그런 개념을 잘 지도를 해줘야 돼요. 초등학교에서는 아직 형식적 조작기가 아니라 구체적 조작기이기 때문에 계속 구체적인 대상이 필요하고 그렇게 계속 설명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추상하는 그런 어떤 원리들을 이끌어내고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해왔는데 이제 중학교에 넘어가니까 이것이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에서 넘어가면 계속 실존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걸 연관지어서 설명하려고 보니까 특별히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다. 이걸 정말 설명하는 건 매우 어려운 측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번 문제를 보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중학교 1학년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실존하는 것과 계속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뒤에 좀 자세히 나오고, 일단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우체부 모델 통해서 하는 거하고, 문제를 먼저 보시면 우체부 모델로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임을 설명하는 거. 그래도 그나마 학생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체부 모델의 특징은 이게 샘돌 모델의 단점을 보완한 것 중에 하나가 우체부 모델일 수가 있는 게 곱셈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나눗셈을 설명하지 못해서 문제인데 수직선 모델에서 나눗셈 모델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시를 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제가 중간에 보시면 고지서면 이제 손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우체부가 여러분들에게 상품권을 배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품권은 교재연구에서는 어음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근데 실제로 두산지도서에서는 상품권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가져오는 것, 가져가는 것. 그래서 이번에는 우체부 모델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우체부 모델을 토대로 설명한 걸 수직선에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0, 2만, 요 4만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게, 원래 마이너스 2만이라는 거는 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직선 모델의 처음에는 왼쪽을 향하다라는 측면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반영하는데,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지만 여기에서 반대 방향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3번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 빼고 이것만 설명하면 얘는 2만 곱하기 3을 설명하는 거고, 얘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역시 그것도 그림에 그려져 있는지 이제 답안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차이점이에요. 2만 곱하기 3을 설명하면 얘를 빼고 설명하고, 요걸 설명할 땐 이 녀석의 반대 방향이 적용되었다라는 측면이 이렇게 그림으로서 나타나 줘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을 설명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 피제수. 나눗셈은 피제수를 나타내는 화살표를 원점으로, 그래서 뭐 요거 하나만 설명하면 간단하게 되겠죠. 먼저 마이너스 6을 이렇게 긋고, 이거를 원점으로 줄이는 과정, 즉 3만큼 줄이니까 3씩 이렇게 줄이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게 나눗셈 모델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걸 혹시 자세히 모르신다면 이따가 따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점으로 줄이는 과정으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이때 문제가 뭐예요? 이때 계산한 결과의 부호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즉 제수와, 이게 제수예요. 얘가 P제수고, 줄이는 방향이 제수가 마이너스 3이죠. 이 방향이죠. 마이너스 3이. 제수와 반대 방향일 때 양으로 간주한다. 이런 규칙으로 나눗셈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서술에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서술할 때. 그러니까 나눗셈을 설명하는 것은 원점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값의 부호가 결정되는 원리는 제수와 반대 방향일 때 양으로 간주한다는 측면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강의 자료 3페이지로 가보죠. 여기 그래서 우체부 모델이 있는데, 이제 제가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 샘돌 모델, 2번에 이제 샘돌 모델의 장점과 한계점 서술하라고 나와 있는데, 우체부 모델도 나름의 장점과 한계점이 있습니다. 일단 장점을 보시면 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흥미를 유발시킬 수가 있는데, 실생활과 관련된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직선 모델과 샘돌 모델 이것과의 차이점은 실생활과 연관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태도 및 실천 두 번째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태도 및 실천 두 번째가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태도 및 실천 관련해서 아마 여기다 적어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안 내서 없나? 태도 및 실천 두 번째가 뭔지 모르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그 인터넷에도 이제 편하게 다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 PDF 파일로 돼 있어요.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태도 및 실천 두 번째는 흥미 유발 관련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수학의 가치 인식, 두 번째가 흥미 유발, 세 번째가 자주적 학습 태도, 네 번째가 뭐 시민 의식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우체부 모델과 여러분들이 관련을 지을 수 있는 게 태도 및 실천 두 번째 내용이니까 역시 그것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덧셈과 뺄셈, 곱셈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곱셈의 맨 밑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를 6이라고 설명할 때 꽤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원짜리 고지서가 두 개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돈을 줘야 되는 건데 우체부가 그걸 3개 가져갔으니까 원래 6원을 내야 될 거를 보존받았으니까 이득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곱셈을 설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도 샘돌 모델의 약점을 또 보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페이지로 갈게요. 강의 자료. 역시 한계점. 덧셈, 뺄셈, 곱셈은 만족할 만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나눗셈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설명이 어렵다. 그래서 나눗셈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수직선 모델이고 아까 마이너스 6 나누기 마이너스 3은 2를 설명을 해드렸죠.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에는 수학교과 역량 6가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아마 실제 시험에서는 뭐 수학교과 역량만으로 뭐 4점을 채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 이론 하나 나오고 관련된 수학교과 역량이 뭐냐 해서 2점씩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을 연습을 해야 되니까 5번에서는 한 가지씩 제시를 하라 그랬어요. 이제 2가지를 제시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4점을 채우려고 이렇게 했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뭐 예를 들어 문제 해결과 관련된 거 한 가지 찾고 위에 본문과 관련해서 적은 다음 적고 그다음에 이론 하나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 적고 이런 식으로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 고등학교 수학 1 수열 단원인데 이게 수열 단원이 수학 1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의 세제곱부터 n의 세제곱까지. 이건 이제 2018학년도에도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이건 일반화된 식을 이끌어내는 것까지 출제가 됐었어요. 여기 1모듬에 보시면 A랑 B가 열심히 상의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 가지를 계산을 했더니 9, 36, 100이니까 뭔가 제곱수라는 걸 파악하고 근데 이 제곱수가 그냥 단순 제곱수가 아니라 세제곱을 이루고 있는 이런 친구들을 더한 것의 제곱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1모듬에서. 그래서 학생 A가 마지막에 발표를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교사가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만 가지고 만족하시지 않고 실제 확실하게 정답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인가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번은 보시면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거를 한 가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굴려보셔야 돼요. 문제 해결 1번. 4페이지 나왔으니까 머리를 굴리지 않고 보고 하겠습니다. 그 4페이지에 문제 해결 1번을 보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전략을 탐색, 실행, 검증하고 반성, 검증 및 반성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반영했는가? 이거하고 거리가 좀 많이 멀죠. 자, 3번째 수학적 모델링 능력 관련해서 나오려면 실생활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뭔가 일반화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딱히 실생활과 관련된 게 없어요. 그럼 이것도 걸르시고 4번째 문제를 만들거나 뭐 변형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걸르고 2번째가 관련이 있죠.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때요? 학생 A와 B가 서로 열심히 상호작용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이 2번째가 딱 관련이 있죠. 여러분들 이거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적는 훈련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추론 능력과 함께 생각을 해보죠. 관찰과 탐구 상황에서 귀남 유추 등의 특별히 이거는 다양한 예를 통해서 일반화된 규칙을 발견하는 귀납 추론을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귀납 추론을 사용해서 수학적 사실을 추측했어요. 어떻게 추측했습니까? 이거 세제곱끼리 다 더하면 여기에 있는 각각의 1부터 n까지 더해서 제곱한 거와 같다. 이런 수학적 사실을 추측을 했고 적절한 근거는 이제 귀납 추론이라는 근거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정당화할 수 있게 한다. 이게 딱 맞는 건데 교사가 이제 기억에서 보면 이게 진짜 수학적으로 온전히 참인지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도출하는 과정. 이거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된다는 거. 이거 귀납적인 방법으로 도출했지만 참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째가 필요하죠. 논리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이 논리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바로 수학적 기납법이죠. 그래서 6번은 수학적 기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서술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5번은 그렇고요. 5번은 이제 문제 해결 2번째, 그 다음에 추론 능력 첫 번째하고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거 귀납적인 추론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래서 6번에서는 이유와 관련되는 것. 그러니까 교사가 이렇게 말한 의도와 이유가 뭐냐? 이거는
추론 능력 두 번째가 필요하다는 걸 암시를 하는 거죠. 그 부분 적고 그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을 통해서 일모듬이 이끌어낸 수학적 지식이 맞는지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확실하게 깔끔하게 증명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한번 서술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6번. 자,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순수 이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7번은 경험론과 관념론에 대한 내용인데, 뭐 이것도 이 경험론과 관념론은 나중에 중요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 예비교사 A, 얘는 예비교사 B예요. 그럼 이제 이 경우는 그냥 진짜 예비교사 A는 이렇게 사물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만 어떤 수학적 지식을 이끌어내는 건데, 이게 특별히 이제 나중에 많은 수학자들이 비판을 하게 되는 원인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딘즈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이제 심리학 얘기를 하면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제 딘즈 같은 경우도 지금 모르시면 뭐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다 설명을 할 거니까 그 단기환성반에서. 딘즈 같은 경우에는 교구를 활용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수학적 구조가 이 교구에 싹 다 내포가 돼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교구를 그냥 경험만 하면 수학적 지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2018학년도에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물론 좋지만 그냥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교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것이 과연 어떤 수학적 지식을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진 않거든요. 이게 또 반성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한쪽에 약간 쏠린 이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관념론적인 관점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기호 위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교사 A와 예비교사 B의 수업사항을 놓고 비판점 또는 뭐 보완할 점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개념 지도 방법에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전체적인 어떤 수학의 내용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물의 경험을 토대로 수학적 지식을 이끌어내는 것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념론적인 관점에서 그냥 기호 중심으로만 이제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얘랑 지도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피아제 이론에서 제시하라고 한다면 딱 반영적 추상화로 지도를 하면 됩니다. 이 반영적 추상화. 요게 해법이에요. 즉, 실제 사물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조작을 통하여 그 반사와 반성의 과정을 거쳐서 형식화된 수학적 지식을 이끌어내는 것. 이게 해법입니다. 이거 반영적 추상화는 뭐 제가 단기완성반에서는 한 5주차 정도 할 거고,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1월에서 6월까지 다 이론은 공부를 했으니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정말 훌륭한 방법이에요. 약간 경험, 이거는 이제 수개념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수개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학 지도에서는 상당히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 두 개를 적절하게 통합하여 확실하게 잘 지도하는 방법이 바로 반영적 추상화죠. 이제 지도를 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완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경험론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어쨌든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개념은 본질적인 특성이니까 그걸 포착하면 추상화, 즉 사물의 성질을 토대로 이끌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기호로서만, 그러니까 구체적인 경험 없이, 사물 없이 그냥 기호를 중심으로만 지도하는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문제점이 있겠죠. 문제점이 한 가지씩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둘 다 쏠린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5페이지엔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읽고 넘어가시고요. 6페이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균형 있게 수용하여 확실하게 지도 방법으로서 잘 만드신 분들이 두 분, 듀이와 피아제죠. 그래서 이제 듀이가 말한 게 딱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6페이지로 넘어가면 사물 없이 가르치려는 시도, 요쪽 또 문제고, 사물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지도하려는 것도 문제고, 이거를 균형 있게 수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물을 도구로서, 보조 도구로서 도움을 받는데, 결국 인간이 이 사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수개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경험적 추상화, 반영적 추상화가 있는데, 우리는 반영적 추상화의 관점에서 중고등학교에서는 지도를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수학 시험에 굉장히 중요하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8번이죠. 8번은 조금 얘기할 게 많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좀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되는 관련해서도 좀 얘기할 게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하나 끊고 문제 또 풀어보신 다음에 이따가 16번까지 끝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